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 더 뉴스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벌입니다. 벌로 살았다. 한 다큐 영화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한글도 모른 채 7, 80평생을 살아오다 시집까지 내게 된 할매들. 그분들께 어찌 살아오셨냐 물으면 벌로 살았다고 한답니다. 여기서 벌로는 건성으로 대충이라는 뜻의 사투리입니다. 벌로 살았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왔다는 뜻인 거죠. 할매들은 겸손하게 한 말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셨을까 반어적으로 들립니다. 겸손도 아니요, 반어도 아닌 그저 되는 대로 마구 말하는 벌로 짓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고 전두환은 영웅이고 또 독일 기자 편집패턴은 간첩이다. 소설 태백산맥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짜 백이 싸움이니 내가 하는 말을 벌로 듣지 마라. 결코 벌로 듣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충 벌 주고 마는 벌로 벌을 주는 상황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5.18 모독 파문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당이 거센 비판 여론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 내지 해명 입장에서 선회해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 사과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 3명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들 의원 3명의 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황교안 대 오세훈, 사실상 1대1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초 일정 연기가 없으면 보이콧하겠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보수 우파 정당일 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9.4%가 상승해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4%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예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0년 매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삼성중공업과 경쟁 구도였지만 삼성 측은 인수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 1, 2위끼리의 인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20%, 국내 점유율 80%에 이르는 초대형 조선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분간 국산 생태탕을 드실 수 없습니다. 씨가 마른 명태 어족 보호를 위해 3주 전부터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상 단속을 벌여온 정부는 식당 등으로까지 단속 범위를 오늘부터 확대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수입 생태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모독 행사와 연루된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데 이어서 한국당도 자체윤리위를 소집해 사실상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서 다시 출마하기로 유턴했습니다. 당권 레이스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5.18 파문과 관련해서 한국당 입장이 확연하게 바뀌었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 발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5.18 유가족,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결과 행사의 발제 내용은 허위 주장이 명백했고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문제가 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신을 제소하고 엄중히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따라 제명이나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의 경우 경선에 나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수습에 나선 것인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한국당 의원 3명을 제소했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당을 상대로 해당 의원을 즉각 출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야 3당과 공조해서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의원들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의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명 의원도 성명을 내고 자신은 북한군 개입설 검증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를 했을 뿐이라며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국당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등록일이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국 당권 레이스에 복귀했어요. 네, 한국당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과연 누가 후보로 나설 것이냐가 끝까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앞서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일정을 당 지도부가 변경할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반발하며 보이콧에 나섰었는데요. 오 전 시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보이콧 주자 5명과 연쇄적으로 접촉해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인 김진태 의원 역시 같이 들어와 보기 좋게 제대로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오세훈 전 시장과 함께 보이콧 연대를 만들었던 후보 5명은 그대로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주호영 의원 등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는 김진태, 오세훈, 황교안의 3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앞서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 높이겠다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보다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전국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의 가격이 내일 공시됩니다. 정부가 하루 앞서 관련 통계치 등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부산과 광주도 10% 넘게 올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3.79% 오른 충남은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 이것도 늘 관심인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같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 지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 부지로 1제곱미터에 1억 8,3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지가의 2배 이상으로 오른 겁니다. 2위는 명동 우리은행 부지로 역시 2배로 상승하면서 1제곱미터에 1억 7,7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1위부터 8위까지는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 화장품 의료 매장, 밀집지의 상가 부지들입니다. 토지 공시가격이 모두 지난해보다 2배가량 뛰었습니다. 앞서 초고가 상위 1위에서 8위까지 모두 100%대의 비슷한 상승률로 공시가격이 오른 데 대해 정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1제곱미터의 추정 시세가 2천만 원 이상인 고가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을 뿐이고 2천만 원 이상인 토지는 전체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9.6%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상승폭을 시세 상승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소폭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상승폭을 최소화했습니다. 건보료나 세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고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토부는 또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해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는 표준지의 99.6%는 시세 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세계 2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지 10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조선업계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수를 검토했던 삼성중공업은 인수 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우조선을 관리해온 산업은행은 조만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쯤 계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계 1, 2위 간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20%, 국내 점유율 80%의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우려 등으로 두 회사 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은 인수 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 절차를 늦춘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는 일에 직접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가 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도 이때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해 9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은 정부 뜻을 반영한 재판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했고 담당 재판연구관 그리고 주심인 김용덕 당시 대법관에게 검토 내용이 차례로 전달됐습니다. 국가기관이 재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뒤 외교부가 전범기업 측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미리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이 여기에 그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재판을 전원 합의체에 넘겨 정부 의견을 반영해 심리할 거란 계획과 심증을 외교부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에게 알려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사법부가 보호해야 할 재판 기밀을 그것도 수장이 직접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뿐 아니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확정 판결까지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 법리와 범죄 사실을 문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이후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갑질 의혹을 고발합니다. 신생회사의 장난감 판매를 막기 위한 손오공의 갑질은 집요했습니다. 특허법을 어겨서 소송을 걸었고 그 재판에서도 이겼다고 선전했지만 모두 신생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완구 신생업체가 손오공의 견제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듀얼 비스트카를 내놓은 직후입니다. 손오공은 자사 제품 터닝 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는 변리사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손오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손오공이 공식적인 법정 대응 대신 비열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고 판매를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손오공의 영업사원들도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를 만나 이 씨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해 승소했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손오공에서는 재판을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 자기네 승소한 것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손오공은 소송을 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뢰 입장인 이 씨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기회를 달라며 손오공 측에 읍소했습니다. 저희한테도 기회라는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뭐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럼 혼자 와라. 우리는 변호사랑 같이 나갈 테니 와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도장을 찍어라. 이런 말이 있었죠. 당시 손오공 임원은 오히려 자신들이 모방 상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검토했다가 신생업체의 어려운 처지를 참작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그 카피한 거를 중국 업체가 카피한 거를 쓱 들고 와갖고 무임승차하는데 그걸 그냥 두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을질이지 그게 갑질입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오공 측의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를 제기를 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나아가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변신 장난감 인기는 시들해졌고 이 씨는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한 채 실패라는 쓰디쓴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늘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42%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땅값이 오른 곳은 공시지가도 더 올린다는 방침대로 서울은 13.87%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됐지만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는 건물 보유세 등이 오르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 등이 늘어나는 세액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시킬 가능성입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임대료를 올리게 될 경우에 오히려 공실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증가는 일부 핫플레이스 지역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다른 견해입니다. 임대료 상승은 공실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임대료에 전가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결국은 이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효과는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 전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정책을 흡체시키기 위한 하나의 저는 여론 조성용이라고 봐요.
이 전문가는 세입자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 부동산 보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지적합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매물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인상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시점은 4월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확인이 됐고 시장의 반응과 평가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 수역에서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국이 명태 등 불법 어획물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해상 어획 단계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 단속과는 달리 위판장과 횟집, 식당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집중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어린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만 명태 포획 금지는 우리 수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수입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 판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써 기른 농산물을 그대로 버려야만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인기를 끌면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곧바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 도로를 따라 화물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상자째 내린 주키니 호박을 논해버립니다. 쌓아놓은 호박을 트랙터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산산조각 나는 호박들, 농민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호박을 내 손으로 부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진주 지역에서만 이처럼 논에 폐기 처분되는 주키니 호박은 10kg 상자 기준 24,000개, 240톤에 달합니다. 농민들이 호박을 버리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주키니 호박의 경매 가격은 특품 10kg 한 상자에 5,000원 선, 25,000원이던 지난해 이맘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기르는 값과 파는 값이 비슷합니다. 호박을 생산비가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인건비도 안 되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지금은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값이 형편없게 된 건 너무 많이 재배했기 때문입니다. 주키니 호박이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재배가 좀 편한 그 주키니 호박을 전국적으로 많이 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뿐 아니라 농협까지 나서 힘겹게 키운 호박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자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5.18 모독 발언 파문에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제 이맘때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 반응은 항변 내지 해명 기조였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동행동이 구체화되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기류가 변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오늘은 5.18 파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 열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네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좀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예. 바로 좀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될 걸 뻔히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다양한 의견이다.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소수 의견이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당내 문제니까 굳이 왜 밖에서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이미 어찌 보면 좀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좀 사과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네. 화를 좀 키운 측면이 있다. 결국은 아마 김병준 위원장님이 정치라든지 아니면 정무적인 게 좀 당을 이끌어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뭐
뭐 사과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그렇죠. 아니고 예, 네. 좀 늦은 감이 있다. 초기 이렇게 대응이 보시는 좀 거죠? 미숙했다. 네. 당 중앙윤리위라고 이렇게 불립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제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청한다고까지만 기사가 나왔던데. 예, 회부라고 표현하는데 회부가 이미 된 걸로 그렇게 네. 전 네. 이해하고 그러면 어느 수위까지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징계 저희 그 윤리 규정 징계에 따르면 이제 제명이 있고요. 예. 제명은 이제 당원 제명을 말하는 겁니다. 당적 제명. 그다음에 그 출당 조치라고 있습니다. 예. 출당 조치를 해서 일정 기간 내에 그 출당을 하지 않으면 당을 나가지 않으면 제명되는 효과가 나오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당원권 정지 이후에 이제 경고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에는 국회법하고 유사한 규정들이 있어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예.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또 현역 의원총회에 또 이게 회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또 동의를 얻어야 돼서 예. 그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는 매우 좀 강경한 편으로 좀 징계 수위를 높이는 있습니다. 쪽으로 강경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뭐 지도부가 어떻게 그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내 예. 의견은 일부 현역 의원들의 의견은 점점 수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예.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적을 이제 없애는 그런 제명이라는 거죠.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네. 권한은 없는 거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당보다 제명이 더 높은 수위인가요? 그러니까 출당의 효과가 사실상 제명이기 때문에 제명이 예. 가장 높고 그다음에 출당 조치,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경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그냥 개최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왜 개최했냐가 중요하죠. 왜 개최는 왜냐하면 이 개최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결국 예. 전당대회 앞두고 있었고요. 본인이 일단 당대표로 출마를 선언한 이유였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동안 사실 지만원 씨 같은 경우 계속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떠들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진상조사위원이 되고자 했었고 예.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좀 판을 깔아준 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냥 자리만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김진태 의원의 태도라든지 이번에 만든 이유, 그러니까 이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 태극기부대로 통칭되는 그분들이 계속 당에서 어쨌든 자유한국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분들의 좀 지지를 얻고자 하는 측면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이 유튜브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게 이제 공론화됐다는 얘기죠. 국회라는 장에서. 국회라는 게 결국은 민의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와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보기에 김진태 의원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직접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발언이 나올 것을 알고 또 그것이 공론화될 줄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이날 책임이 있다. 초청이 사실은 지만원 한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지만원 씨가 왜 초청하는지 뻔히 아는 거거든요. 북한군 개입을 계속 주장해 왔고,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어쨌든 국회라는 공간에서 그걸 예. 한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는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또 김순례 의원 3명을 다 윤리위에 회부한 거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4명입니다. 아, 비대위원장은 왜- 이제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본인 그렇군요. 스스로가 회부를 요청해서 회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김 위원장 빼고요. 지금 비판받고 있는 3분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높은 쪽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 드러난 저희가 이제 사무처를 통해서 진상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일단 그 김진태 의원은 이제 영상으로 아마 이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축사를 예. 영상으로 네. 대신했고 이종명 의원과 나머지 그 김순례 의원 의원은. 그분은 직접 출석을 해서 발언을 네. 했고 그 발언 내용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그것만 놓고 보면 후자 두 분이 아무래도 강도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유공자들과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그거는 이른바 이제 가짜 유공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려내자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저도 좀 들어봤는데 예. 일단 본인 의도는 그랬다고 합니다. 본인 의도는 유공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예. 이것이 이미 이제 한 3, 40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유공자가 예. 계속 늘어나냐. 그리고 일부 또 소송도 있었거든요. 102명 정도의 호남에 사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명단 공개해라. 예. 그랬는데 이제 기각 판결이 났어요.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유공자 명단은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국가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하는데 이거 왜 공개하지 않느냐. 네. 이런 취지의 의도로 발언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발언 내용이나 상대방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의도로 좀 들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아, 당에서도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는 판단하고 네, 있군요. 네. 지금 본인이 일단 다른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김순례 의원의 발언을 잠시 듣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방심한 사이에 정권 놓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한 표를 정당하게 5.18의 민주 애국 지사를 발견해내고 5.18 유공자 그 헛되게 돼 있는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그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시죠, 한국당의 윤 대변인, 윤 의원이 그 YTN에 출연을 해서 이제 그 김순례 의원의 발언의 취지가 지금 본인 주장대로 그러니까 가짜 유공자 찾아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특별법의 진상규명 대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일단 법 규정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예 없습니까? 법 규정이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는 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보면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기 기총소사라든지 아니면 안매장지라든지 아니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포 명령자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여당에서 주장해온 거고요. 예. 이제 북한군 개입 여부는 이제 김한원 씨가 계속 주장해온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안 나오면 이 특별법 통과 안 시키겠다. 이래서 들어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명단 공개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핑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가 유공자가 우리나라 쭉 역사적으로 보면 45년 전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6.25 때 있고요. 그다음 월남전 때 뭐 그 고엽제 전우회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5.18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이 한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지금 5.18로 된 분들은 한 4천 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유공자분들에서는 전혀 명단 공개라든지 뭐 허위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겨우 0.5%에 불과한 광주 민주화운동 이분들에서 왜 명단 공개를 요구하느냐. 그거는 다름 아니라 북한군이 개입됐다, 아니면 폭도다, 아니면 관할 안 한 사람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밝혀야 되겠다. 그 명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에도 보면 독립유공자들은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나머지 유공자는 공개를 안 해요. 이미 법원에서도 개인정보 해당된다. 그래서 공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하라는 거는 북한군 개입, 아니면 이 5.18의 그 정신 자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것처럼 이 특별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네, 명단 공개나 유공자의 진위, 뭐 진상규명 이런 내용은 특별법에 없다. 그것과 무관하게요. 그 유공자 명단 공개가 뭐 한국당 내부에 요구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한국당 당 차원의 입장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 공개 부분은 사실 한국당 내부에서 크게 있었던 그 얘기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단 공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2명인지 103명인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걸은 거예요. 좀 차별이 심한데 유공자로 선정된 분 자체를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유공자 자격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회 입장에서 그 정당이 그 관련 문제 제기를 토스하는 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명단 공개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어떤 정보 문제냐 아니면 그러니까 실익의 문제를 따져서 이것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논의 자체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걸 어떤 다른 것을 가리기 위한 의도는 아니고요. 북한군 개입 부분은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들어갔는데 주장은 물론 한국당 이정명 의원이 한 것 같아요. 입법 과정에서. 근데 여당도 그 당시에 크게 이에 대해서 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다른 걸 받으려고 여기까지 넣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입법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부적절하다고 해서 막아줬어야 되는 거고 협의해서 입법이 됐으면 그 입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해서 입법한 거다라는 이런 전제하에 논의가 돼야 된다. 다만 거기 법의 규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북한군 개입 부분을 한국당이 주장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부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이 입법 과정에 반영해서 진상조사에 포함시키자. 해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윤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그 드라이한 입장으로 들리긴 하는데 어제 또 윤영석 대변인 이게 이제 수석 대변인 신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유공자 중에 이제 가짜 유공자 얘기를 하는 와중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스스로가 광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본인이 유공자가 돼 있더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그 이 대표의 입장을 지금 직접 들을 수는 없고 혹시 현근택 부대변인께서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요. 우리 역사가 반드시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뭐 이 당시 아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민청학년으로도 한 1년 정도 옥고를 치렀습니다만 74년에 80년에 김대중 내란 음모로 한 2년 반 정도 옥고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5.18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신군부가 12.12 쿠데타 이후에 5월 17일 날 전국으로 이제 그 비상계엄 확대시키면서 잡아들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결국 5월 17일 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그 어찌 보면 이제 신군부에서는 이 5.18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엮은 거예요. 그 당시 한 20여 명 정도가 이제 구속됐었고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5.18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5.18 당시에 광주에 있었냐 여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사건으로 구속된 건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5.18과 관련이 있는 분이죠. 5.18로 해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고.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뭐 가짜 유공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고요.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설명 듣고도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이해찬 대표께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그러니까 5.18 관련된 건 맞아요. 그래서 구속돼서 옥고를 2년 동안 치르시고 나오신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유공자 선정 절차에 그 적절히 했겠죠. 그러나 법을 보면 유공자 예우법에 보면은 희생되시거나,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또는 다치시거나 행방불명되시거나 그밖에 희생자로 돼 있어요.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그 밖에 희생자에는 보상받으신 분만 돼 있거든요. 5.18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받으신 분만 돼 있어요. 진상법하고 달리 구속된 사람은 희생자로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법 규정만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이해찬 대표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유공자로 지정이 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가짜 유공자라는 의사표현은 아니고요. 이 법 규정에서 볼 때는 약간 의아하다. 절차상 그 법 내용에 포섭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의아하다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북한군 개입설과 더불어서 이해찬 대표가 뭐 가짜 유공자다 이런 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김원원 씨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광주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뭐 저희처럼 이제 80년대 90년대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는 거거든요. 5.18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사실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광주에 없었는데 왜 유공자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캐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심재철 의원 그 서울역 회군 사건이라든지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지 지금 뭐 김부겸 장관이라든지 지금 이해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일본이 이제 투옥된 분들이 있고 투옥된 이유가 사실은 보면은 그 5.18과 직접 관련된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광주에 없었기 때문에 유공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거를 어찌 보면 공당의 뭐 수석 대표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윤 의원 얘기를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그 북한군 관련설과 관련해서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그동안 1980년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귀순한 북한 군인들도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대목 어디에도 뭐 단정은 없습니다만 입장 자체가 좀 오해를 살 만하지 않습니까?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오늘 대변인인데요. 대변인이지만 당 입장을 전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그 당의 대표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명백히 했어요. 39년간 이미 이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곧 밝혀졌다라고 명백히 했기 때문에 당 입장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5.18 진상조사위원 3명 중에 2명을 거부했어요.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저기 5개 해당이 나옵니다만 저기에서 보면 아마 4번째
사료 편찬 연구, 어쨌든 연구를 해온 분 아니냐, 그게 해당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기자 출신이고 현재 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보면 전두환 발포 명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받아왔고요. 예. 뭐 탱크 동원했다 이런 데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던 분입니다. 또 나머지 한 분은 보면은 군 출신이에요. 군에 오래 계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저 5개 어디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권태호 씨는 군 출신이고 이동욱 씨는 전 월간조선 기자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사료 편찬 연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5.18과 관련된 어떤 역사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오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기에 그냥 뭐 출판한다, 기자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 다시 그 임명을 하신 분도 그 전 판사 출신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는 잘 안 맞는 분이에요. 예. 하지만 저희 처음에 나온 요건, 그러니까 판사 법조인으로 5년 이상 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기본 취지는 안 맞지만 임명하신 건데 그 두 분은 사실은 저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뭐 추천했는데 왜 임명을 안 하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던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제 추천 의뢰를 하신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얘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면 당원이거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33조 위반이거나 이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자격 심사 특히나 뭐 대학에서 5년간 있거나 뭐 부검 법의학 5년 동안 했거나 이런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또 있거든요. 4번째 사료 편찬 연구. 그것은 이미 국회 9명 추천하는 과정에서 의사국에 다 검토를 했을 거고요.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을 겁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그 9명을 대통령께서는 임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임명 과정에서 관련법에 있는 뭐 공무원 33조 위반이거나 이런 결격 사유만 없으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재추천 의뢰하신 건 정치적 행위로 저희를 받아들이는데 또 저희가 다시 추천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임명 거부를 하시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 2분은 이미 5.18 관련해서 구속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건 진상규명법에 보면 구속 경험이 있는 분은 희생자, 피해자로 분류가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척 사유가 있게 돼요. 따라서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재척 사유가 그 당해 사건에 한해서 재척되는 거지만 여기서 진상규명 대상은 6가지, 7가지뿐이 안 됩니다. 사실상은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 본 게 다 거의 다예요. 그렇다면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실상 재척 사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자격 요건을 국회에서 이미 판단한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법적 근거를 잃은 판단이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한 거는 근거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셨고요. 그리고 민주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저는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척 회피라는 거는 당의 사안인 경우 지금 이제 그 진상규명법에는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해당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매장이라 그러면 안매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안매장 누가 됐는지 그 사건을 조사할 때 만약에 본인이 뭐 피해자다, 아니 본인이 만약에 사람면 재척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위원 자체의 결격 사유는 아니고 그 해당 사안에서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해관계 있을 때 빠지는 건 재척 회피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어쨌든 연구했다는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이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동욱 기자요. 그렇죠. 어쨌든 2분 다 해당되는데 어쨌든 이 항목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역사 고증을 해왔다, 사료 편찬을 해왔다 이거를 제시하시면 돼요. 지금 국회에서 뭐 의사국에서 통과했다 그러는데 의사국이라는 건 그냥 서류를 전달하는 상황이지 그걸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건을 정해놓은 거는 5.18 기본적으로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자라든지 법학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구를 해온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추천한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추천 관련 업무의 대상자가 한번 돼봤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해당 추천자 기관에서 다 판단을 해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 5년간 있었던지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을 규율해 놓은 경우에는 그걸 다 갖춰야 되겠죠. 대학에서 또는 법의학 자격을 갖추거나 또는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거나 그게 아니고 해당 분야의 어떤 행위 이 종사한 걸 갖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문제 삼아서 임명 안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 자율권에 맡겨두셨어야죠. 국회에서 추천권자가 추천했으면 그걸 존중해가지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을 하셔야죠. 근데 이걸 안 하신다는 것은 조금 정치적인
그 어떤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지금 두 분 생각이 너무 다르셔서 다른 질문보다 재추천하실 겁니까? 그건 이제 국회 추천이기 때문에요. 네. 원내대표가 귀국을 해서 그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너무 또 늦어지잖아요. 아예 지금 추천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있을 수 없고 원내대표 들어오면은 재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요. 지만원 씨가 또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상에서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상규명 공천의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족,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화 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발제 내용은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지만원 씨 주장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5.18은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출마 선언을 할 때 5.18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독재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특별법까지 통과된 5.18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독재 정당이 아닙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과의 병과 함께 문제의원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입장이 정리된 것 같지만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옹립된 이후 위상이 확고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27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입장일 뿐입니다. 오늘 사과는 껍데기에 분칠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27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입장일 뿐입니다. 책을 거꾸로 꽂으면서도 잘못 꽂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한글도 못 배운, 그래서 기가 팍 죽어 살던 이들이 지금은 시집을 낸 시인입니다. 이분들은 70, 80대 할머니들, 한 번도 자신의 삶에서조차 주인공인 적이 없었지만 요즘은 영화 주인공으로 무대 인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다큐 영화 시인 할매의 주인공들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윤금순 할머니 그리고 양양금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시은으로 사는 제2의 인생을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선자 길작은 도서관 관장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할매들께 질문 드리기 전에 김 관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네. 일단 이 영화, 다큐 영화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글을 몰라서 한글을 처음 배우신 할머니들이 예. 시를 쓰는 그 과정, 또 그림 그리는 과정을 예. 영화로 만들어낸 예, 영화입니다.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도서관이 길작은 도서관. 네. 길만 작은 게 아니라 규모도 작겠어요? 네. 할매들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습니까? 2009년도에 할머니들이 도서관에 책 정리를 도와주시면서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신다는 걸 알게 돼서 예. 그게 계기가 돼서 할머니들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계기라는 게 정리해 주시면서 책을 꽂았는데 거꾸로 꽂았다 이거죠? 네, 거꾸로 꽂아서 할머니 그 등 뒤에 거꾸로 네. 꽂아 있는 책을 빼서 좀 바르게 꽂아주세요 했더니 바르게 꽂아져 있는 책을 빼가지고 네. 다시 뒤집어서 꽂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시는구나 그때 알게 돼서 할머니들께 이제 한번 같이 한글을 배워보시지 않겠냐고 권유 드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시를 짓는 데까지 나간 거잖아요. 네. 시까지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글 교재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들께 좀 쉽게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싶었고 도서관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림책이나 동시 동요집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걸 같이 따라 읽고 받아쓰기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 할머니들도 시를 쓰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숙제를 내드리기 시작했는데 예. 잘해 오시더라고요, 숙제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아진 학교에서는 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시를 어려워하는데 네. 할머니께 좀 더 쉽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종의 수단으로 시를 선택하셨군요. 네. 네. 그리고 할머니들 그 공부하시는 그 학급 이름이 살구나무 학습반이요? 예, 살구나무 학습반이요. 왜 살구나무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좀 자랐었거든요. 근데 마당에 살구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살구나무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시작할 때 또 저희 할머니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살구나무 학습반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장님께 살구나무는 할머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께 여쭤보죠. 그 할머니들 이야기가 TV에도 지난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영화관에서까지 다른 분들을 만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좋지요. 좋으세요? 예, 글도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데 네. 이렇게 관장님이 가르쳐줘서 글을 배워서 네. 이렇게 시도 쓰고 예. 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또 모르는 간판도 알고 예. 버스도 어디로 갈지도 알고 네. 보고 그런 게 너무너무 좋지요. 이제 글을 알게 되고 시도 짓게 되고 예. 이래서 이제 생활 자체가 바뀌신 거군요. 예. 우리 윤금순 할머니께서는 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머니께. 있다고요? 시를 쓰고 본 게 네. 인생이 새롭고 또 위로도 되고 위로가 돼요. 예, 위로도 되고 좋았어요. 예. 그래서 뭐 생활이 달라진 그런 점이 있습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몰랐을 때는. 예, 네. 있는데 시를 쓰고 본 게 그렇게 인생이 새롭고 예. 위로도 되고 좋았어요. 어쨌든 즐겁고. 네. 그래도 이제 뭐 TV 뭐 카메라가 오고 영화 카메라가 오고 하면은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그랬죠. 처음에 하지 말자 그러신 분 없었어요? 처음에는 마다고 했어요. 막 못하게 이렇게 예. 카메라를 들여대면은 아이고 이제 그만 찍으라고 이제 찍지 말라고. 예. 아이 그래놓고 이제 좋게 있으면 또 와서 또 찍으려고 그래. 아이고 배 이제 오시지 말한 게 또 왔네. 나는 그러고. 예. 그래도 찍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셔갖고 찍고. 네. 예. 관장님이 많이 설득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싫다고 들에까지 따라오면 싫다고 했었어요. 네, 네. 밭에도 다 따라오고 어디든지 시장에도 따라와서 찍고 네. 싫으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즐겁죠. 이렇게까지 영화까지 나오고 이렇게 텔레비 네. 나올지도 꿈에도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그 시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시를 좀 읽어주십사 이렇게 청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윤금순 할머니께서 제일 자신 있는 시 한 수 읊어주십시오. 윤금순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한때는 좀 읽었어요. 지나무 읽고. 예,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예. 뭐 사박사박이라는 이 말도 정겹지만 눈이 이제 할머니 머리 위에 내리시고 조금 전에 할머니 음성이 좀 떨렸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는 할머니께 직접 드리는 위로인가요? 어떻습니까? 위로도 됐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신 시죠? 네. 네. 그랬어요. 네, 우리 양양금 할머니 시 제가 영화에서도 좀 보고 몇 편 이렇게 골라 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나의 한글. 예.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가 거기 좀 담겨 있던 것 같은데 예. 뭐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나의 한글 양양금. 나는 동생들만 키우느라고 어려서 학교를 안 갔다. 글자를 모른다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거 온 게 더듬 아프네. 놀다가 너는 글자도 모르는 것이 까분다고 말을 들었다. 기가 팍 죽었다. 기가 팍 죽었다. 네. 요 문구가 사실 확 와닿아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양양금 할머니 그 아드님 생각하면서 추석이라는 시 지었죠. 예. 영화에 보니까 그 시를 아드님이 직접 읽는 대목이 나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영화에 나오게까지 해갖고 시를 읽을지는 몰랐지요. 꿈에도 몰랐지요. 예, 영화 속 한 대목이지만 예. 잠깐 그 장면 보고 말씀 예. 나누겠습니다. 예. 추석 양양금 셋째가 그날까지 금하고 늦게 왔다. 저녁반에 내려갈게요 한다. 대전인가 목포인가 가르쳐줘도 모르겠다. 아론께 또 내다보고 올 때가 되면 또 내다보고 맥없이 어째서 이렇게 안 오는가 하고 달도 마을 밖을 내다본다. 안온께 또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달도 마을 밖을 내다본다. 아니 한글도 모르시던 분들이 이런 글귀가 어떻게 떠올랐을까요? 그래갖고 이제 시체가 추석에 엄마 아침에 갈게요, 몇 시에 갈게요 하더니 시간이 넘어가도 안 오고 또 넘어가도 안 오고 또 정때 3시가 됐는데 안 와서 또 내다보고 해도 안 오더니 이제 엄마 나 늦게 5시 되면 갈게요. 그러고는 왔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아들이 온 게 너무나 깜짝 반갑고 내가 그렇게까지 추석 시를 쓸지를 모르고 이제 아들이 와서 벽에 붙은 시를 보고 엄마 어떻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시를 썼냐고 엄마 장하요. 예. 네. 그 할머니 쓰신 시 중에 보면은 해당화라고 있잖아요. 그 시는 또 부모님 생각하면서 쓴 시더라고요. 요건 제가 잠깐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양금 할머니가 지으신 시인데 해당화. 해당화 싹이 졌다가 봄이 오면 새싹이 다시 펴서 저도 할머니 앞에서 더듬습니다. 해당화 싹이 졌다가 봄이 오면 새싹이 다시 펴서 꽃이 피건만 한 번 가신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네. 자식을 생각하면서 쓴 시, 그리고 또 부모를 생각하면서 쓴 시. 이 두 감정이 공존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짠하십니까? 자식은 이제 날마다 이렇게 명절 때면 오고 쉴 때도 오고 그게 날마다 본 게 괜찮은데
부모님은 한 번 가신 예. 게 다시 못 본 게 너무나 걸리지요. 예. 네, 부모님 예. 영화에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예. 네. 고생도 너무나 많이 하시고 아버지 노무자 가시불고 네. 이제 우리 네 남매를 나놓고 노무자 가셨는데 묵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전에 볼이 갈면 예. 양식이 없은 게 미리서 풋볼이 뜯어다가 그놈을 삶아갖고 막 비비갖고 거리갖고 학도에 들들 갈아서 예. 그 밥을 지글지글 과갖고 부모님이 해준 것이 예. 너무나 가슴에가 맺혀갖고 그래갖고는 또 아버지가 노모자 가시서 오시갖고 6 남매를 낳았어요. 예. 예, 그래갖고 묵을 것은 자르고 이게 너무나 고생을 하셔서 예. 내가 전에 글자를 알았으면은 아주 돌아가실 때 그냥 한 편 쓸 텐데 글자를 몰라서 못 써갖고 예. 이제 글자를 알고 본 게 이 해당화 나무도 보고 그래서 너무 이뻐서 네. 우리 엄마한테 말 몇 자를 내가 전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당화를 썼어요. 예, 그러셨군요.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 쓰신 시들 보면은 이제 다 생활 주변의 일들인데 다 이제 가족 얘기가 좀 담겨 있고 삶이 다 녹아 있고 그래요. 우리 그 윤금순 할머니께서는 아드님을 먼저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빼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거 저기 갖고 있구만요. 빼보려고 빼고 싶으셨어요? 예, 빼보고 자서 빼보라고 관장님 보고 부탁을 했는데 안 빼줬어요. 아,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그 피를 괜히 말을 해갖고 써졌다고 그러는데 관장님 보고 빼보시오 그랬는데 그러면 나올 줄 더 몰랐어요. 여쭙겠습니다. 예. 그 영화에 보면 따님이 나오시잖아요. 네. 예. 따님이 영화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니 찾아뵙니다는데 여전히 그렇습니까? 예, 그때 반에 그 사진 찍고 그럴 때 다니러 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아들가 돼가고 찍었거든요. 영화에도 예, 우연히 영화에 등장하시게 된 거군요. 예, 그랬어요. 네. 그리고 따님하고 한 약속에 보면 그 영화 찍은 시점으로부터 내년부터는 반대를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아, 작정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벌금이 그때 얼마였었죠? 닥터 쓰면서?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예,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관장님, 그 할머니들 시 쓰실 때 종이가 특별해요? 특별한 곳에다 쓰십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집에 달력이 많잖아요. 네. 이제 달력이 지나면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를 써 오셔요. 네. 그래서 종이가 없어서 그러시나 그러면서 이제 A4 용지가 많으니까 제가 네. 새 종이를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에 종이가 많은데 네. 아껴 써야지 왜 새 종이 쓰냐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양양금 어머니는 전단지 뒤에다가 네. 써오시기도 하고요. 아, 예. 윤금순 어머니는 하루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면 달력 뒷장에다가 한 6편, 7편씩을 네. 써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룻밤에 대여섯 편을 쓰시기도 하신다. 네네. 네. 그 달력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달력 하나 걸지 뭐. 못하는 놈. 예, 못하는 거. 안 쓰는 것? 예. 예. 내가 밤에 잠 안 오면 예. 일어나서 편지는 한 편 써봤구나, 시 한 편 써봤구나 하고 쓴 것이 그렇게 못하셨어요. 전에 이렇게 한글 배우기 전에 잠이 안 오면 뭐 하셨어요? 한글 배우기 전에는 그런 사연도 없었고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시를 쓰게 되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되죠. 예.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제가 듣기로 혼자 식사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꼭 빼야 된다 그러셨다 그래요. 어느 분의 주장이셨습니까? 저요. 왜 그러셨어요? 혼자 계신 게. 혼자 있으면 되는 대로 그냥 한 가지 것이면 한 가지 거, 두 가지 되면 두 가지 넣고 밥을 먹는데 그런 장면을 쓰면 자녀들이 보면 가슴 아프고 속상하게 내가 못 쓰게 안 비춰줘도 못 되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감독이 순순히 말을 듣든가요? 내가 튼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거든. 아무리 그렇게 와서 흘란다고 했어도 절대 내가 그 때가 돼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내가 안 채르고 안 먹었죠. 네. 밥 먹고 그러면 이제 사진 찍으려고 그런데 마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곡성으로 내려가시나요? 예. 네. 뭐 기차로 가십니까?
KTX 끊어놨는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 앞서 윤금순 할머니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렸던 시입니다. 그리고 다큐 영화 시인 할매라는 영화 도입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시 눈 시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써주세요. 네. 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데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뉴스브리핑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수요 측면에서도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밝혔습니다. KDI는 2월 경제 동향 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생산 측면에서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 생산이 낮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업 생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12월 소매 판매액이 낮은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제조업 재고율이 상승하고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설비 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1월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류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세계 경제의 둔화도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현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 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설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1세기의 가위손으로 불리는 3D 레이저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핵 연료봉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의료와 항공,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 쓰나미로 전원과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 연료봉이 산화됐고 수소 폭발로 이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섭씨 1500도 고온에도 견디며 열 전도성이 좋은 탄화규소를 기존 핵 연료봉에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탄화규소와 핵 연료봉을 감싸는 지르코늄 합금을 결합하는 3D 하이브리드 프린팅 기술입니다. 상용 피복관에 코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기존 피복관을 대체할 아주 우수한 사고 저항성 강한 피복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D 레이저 프린터가 금속 표면에 탄화규소 입자들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금속의 내구성에다 탄화규소의 강점인 고열 안정성, 부식과 마멸 저항성이 더해져 폭발에 강한 미래형 만능 하이브리드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혁신적인 공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특허 등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고온 강도뿐만 아니라 고온 산화 저항성,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원자력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군사,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부품들의 고루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합소재 시장 규모는 연간 국내 6천억 원, 세계 시장은 500억 달러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입찰 금액 등을 담합한 업체 2곳이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수원이 발주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입찰하면서 가격과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메타넷 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 등 2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14년 2차례에 걸쳐 모두 15억 원 규모의 사업에 입찰하면서 가격과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공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는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와 진달래를 예년보다 일찍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큰 추위가 없어 봄꽃 개화가 예년보다 3일에서 5일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정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전령사 개나리와 진달래. 노랗고 붉게 대지를 장식하는 봄꽃을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볼 수 있겠습니다. 봄꽃 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앞으로의 기온이 예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꽃샘 추위는 있겠지만 남은 2월과 3월 기온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개나리, 진달래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는 다음 달 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구 3월 15일, 대전과 강릉 3월 22일, 서울은 3월 24일쯤 개화하겠습니다. 분홍빛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진달래는 개나리보다 조금 늦은 다음 달 15일 제주도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이후 대구 3월 22일, 강릉 3월 24일, 서울에서는 3월 26일쯤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개화 후 일주일쯤 뒤에 만개해 절정을 이루는데 서울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쯤 가장 화려한 봄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안에 방치된 폐기물 65만 8천 톤의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합니다. 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을 3월 안에 소각 처리하고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시기를 최대한 앞당깁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올해 자연환경정책실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처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공공관리를 강화합니다. 설 차례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조사한 결과 명태, 조기, 문어 등 차례용과 굴비,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로 9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제3국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가 13곳,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77곳입니다. 위반 품목은 조기와 굴비류가 7건, 명태류가 7건, 참돔과 농어 등 활어류가 30건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지에서 아부다비 왕세제이자 아랍에미리트 공군 부총사령관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라얀 등과 면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5G 통신과 IT 미래 사업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양측 기업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모기가 무려 10m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 기자입니다. 모기의 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길고 가는 더듬이에 미세한 털들이 수북하게 나 있습니다. 포유류와는 달리 모기엔 고막이 없어서 장거리 청력이 좋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학설이었습니다. Normally, we think of those sorts of organs as being short-distance hearing organs, not particularly sensitive
at over long distances. 하지만 미국 코넬대 연구진이 이집트 순모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부 파장대에서는 모기의 청력이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듬이에 난 수많은 털들이 진동하며 특정 파장의 소리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특히 모기는 사람 목소리 영역의 일부인 150에서 500Hz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또 크기가 30dB 이상이면 10m 밖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평소 대화 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It turns out that mosquitoes should be able to hear humans in conversation at least 3 meters out to 10 meters away. So mosquitoes are using all senses possible: olfaction, vision, temperature, chemoreception, and we think sound. 그러나 모기가 먹잇감을 선택할 때 청각을 이용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모기의 청각 기관을 본떠 특정 소리만 인식하는 스피커나 보청기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